삼성이 베트남을 철수한다는 소식에 베트남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루아침에 1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투자기업 삼성이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한다고 발표한 순간 우리나라 증시는 3% 폭락했고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삼성이 우리를 버렸다며 분노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배신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가 경제의 핵심축이었던 삼성을 잃는다면 베트남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기회를 준 삼성이 등을 돌리려 했을까요? 저는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응우옌민 아닙니다. 이 위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제 눈으로 직접 지켜봤어요. 오늘은 베트남을 뒤흔든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과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 기회를 얻었는지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7월 25일 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제가 믿었던 동료가 430억 원 상당의 삼성 핵심 기술을 훔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베트남 전체를 뒤바꾼 거대한 사건이 시작됐어요. 저는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5년째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하노이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죠. 베트남 북부의 작은 도시 타난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과일을 파르셨죠. 한 달 수입이 5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제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어요. 특히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죠. 중학교 때 처음 컴퓨터를 만져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첨단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하노이 공과대학에 입학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전자공학과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죠.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어요. 베트남에는 제대로 된 첨단 기술 회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8년 삼성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니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삼성에 대해 공부하고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봤어요. 면접 당일엔 정말 떨렸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했습니다. 왜 삼성에서 일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삼성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라 꿈의 실현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베트남 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죠. 아나, 우리 가족이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났구나. 처음 삼성에 들어왔을 때 월급이 기존 베트남 회사보다 3배나 많았어요. 70만 원이었는데 당시 베트남에서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게다가 복지 혜택도 놀라웠습니다. 건강보험, 중식 제공, 교육비 지원까지 있었어요. 첫 출근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거대한 공장 건물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동료들도 친절했고 한국에서 파견 온 선배 엔지니어들이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같은 팀의 르밍왕이라는 친구가 자주 하는 말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한국 직원들과 대우가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아? 민왕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삼성이 저에게 준 기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7월 25일 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삼성기술교육원에서 6개월간 교육받을 때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직접 가르쳐주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었거든요.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설계하는 기술을 배우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기술을 베트남에서 배울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교육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서 실제 반도체 설계까지 단계별로 배웠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있었어요. 기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클린룸에 처음 들어갔을 때예요. 온몸을 완전히 감싸는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정말 우주선 안 같았어요. 먼지 하나 없는 초정밀 환경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 선배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김 대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안 씨, 기술은 나누면 나눌수록 발전합니다. 베트남 후배들이 잘 배워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탄안 지역도 삼성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논밭만 있던 곳인데 지금은 현대적인 주거단지와 쇼핑몰이 들어섰죠. 제 친구들도 대부분 삼성 관련 일을 하게 됐어요. 직접 삼성에서 일하거나 협력업체에서 일하거나 말이에요. 2009년부터 삼성 공장이 본격 가동되자 우리 지역이 하루아침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제 어린 시절 친구 레투이가 삼성 협력업체에 취직해서 월 70만 원을 받게 됐거든요. 예전에 한 달 3만 원도 못 벌었던 친구였는데 말이죠. 아나, 이거 진짜야? 꿈이야? 투이가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울면서 말했어요. 무려 20배가 오른 거였습니다. 그 돈이 지역 경제로 흘러들어가면서 탄안 전체가 살아났어요.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어제까지 논밭이던 곳에 오늘은 크레인이 서고 일주일 후엔 번쩍번쩍한 쇼핑몰이 문을 열었어요.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 같았죠.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도 삼성 덕분에 손님이 3배로 늘었다고 좋아했어요. 길에서 삼성 직원증만 보면 시민들이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삼성 사원증 보여주면 커피를 공짜로 줬어요. 정말 온 도시가 삼성으로 들썩였어요. 시민들의 삼성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인프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삼성이 도로를 새로 뚫고 전력시설을 개선하고 상하수도까지 깔아줬거든요. 정부 예산으로는 50년이 걸렸을 일을 삼성이 2년 만에 해냈어요. 교육시설도 놀라웠습니다. 삼성이 기술교육원을 세우고 매년 1000명씩 무료로 교육시켜줬어요. 전자공학, 기계공학을 현지에서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제 후배들은 이제 하노이나 호치민까지 안 가도 된다며 정말 좋아했어요. 2015년쯤 되니까 타난이 베트남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됐습니다. 외국인 투자 1위, 1인당 소득 증가율 1위, 교육 인프라 1위까지 휩쓸었죠. 시장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우리는 삼성시가 됐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 문화, 일하는 방식까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특히 품질에 대한 철저함이 인상 깊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출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줄 알았을까요? 점점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제 동료 르밍왕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 인사가 언제까지 계속될 줄 알았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삼성 덕분이라던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삼성이 우리 덕분에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젊은이들도 나왔어요. 은혜를 잊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됐어요. SNS에서는 삼성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가는지 아냐는 식의 글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삼성 베트남 공장에 노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처음엔 정당한 요구였어요. 근무 환경 개선, 안전장비 보강 같은 것들 말이죠. 저도 이런 요구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조 대표로 나선 팜꽁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저와 다른 팀이었지만 가끔 프로젝트로 함께 일했던 사이였죠. 기술력도 뛰어나고 말솜씨도 좋아서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꽁진이 직원들 앞에서 연설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외쳤거든요. 처음엔 저도 공감했어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꽁진의 요구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안전장비나 휴게시설 개선 같은 현실적인 요구였는데 점점 더 과격해져 갔습니다. 2021년부터는 SNS를 통해 여론전을 시작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아냐는 식으로 직원들을 선동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매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죠. 처음엔 몇십 개의 좋아요만 받던 글이 점점 수백,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게 됐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꽁진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편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분위기였어요. 회사 분위기도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악질적이었던 건 숫자 조작이었어요. 한국 직원은 월 300만 원, 우리는 70만 원. 같은 일 하는데 왜 차별받아야 하냐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왜곡된 비교였거든요. 베트남에서 70만 원이면 한국의 350만 원 가치였어요. 물가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게다가 삼성이 베트남에서 연간 10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우리는 그중 1%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100억 달러는 매출이지 순수익이 아니었어요. 원자재비, 운송비, 세금을 다 빼면 실제 이익은 훨씬 적었거든요. 저는 꽁진에게 이런 점들을 지적해봤어요. 꽁진아,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 물가 차이도 있고 회사 상황도 고려해야지. 하지만 꽁진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나, 넌 너무 순진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당하는 거야.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 꽁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런 디테일은 관심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받은 건 다 잊고 못 받은 것만 기억해요. 꽁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이 해준 건 다 까먹고 왜 한국인보다 적게 받느냐만 따졌거든요. 삼성은 부자다. 우리는 가난하다는 단순한 프레임에만 빠져들었죠. 꽁진이 계속 부추겼거든요. 한국 본사 직원들은 우리보다 5배 많이 받는다면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한국 선배들과 베트남 직원들이 정말 화목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한국 선배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베트남 직원들도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같은 팀의 르민왕도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성실하고 조용한 친구였는데 최근 들어 자주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아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삼성이 저에게 준 기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게 걱정됐습니다. 2022년 드디어 폭탄 선언이 나왔어요. 꽁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삼성 베트남 직원들도 한국 본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월급, 복지, 휴가, 심지어 퇴직금까지 한국 기준으로 달라는 거였어요.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물가 차이, 생활비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한국에서 300만 원 받는 사람과 똑같이 베트남에서도 300만 원을 달라는 건데 베트남에서 300만 원이면 한국의 1,500만 원과 비슷한 가치였거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 삼성이 어떻게 생각할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론이 꽁진 편이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당연한 요구다. 우리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도 있었어요. 삼성이 베트남의 세운 병원에서 꽁진 아버지가 무료 수술을 받았거든요.
심장병 수술이었는데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큰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그 꽁진이 삼성을 향해 우리를 착취한다고 외쳤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시위 현장에서 들린 구호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삼성 갑질로 베트남을 무시하지 마라. 한 시민이 외쳤습니다. 우리도 한국인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 완전히 적대적으로 바뀌었죠. 예전에 삼성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삼성을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삼성 갑질, 베트남 차별, 이런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댓글들도 정말 과격했습니다. 삼성 나가라, 베트남 무시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었죠.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삼성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줬는지,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다 잊고 오직 더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었거든요. 기회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한국 선배들과 베트남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졌거든요.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며 농담도 하고 기술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게 됐어요. 김 대리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씨,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괜찮나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좋은 분이신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요. 제 동료 민왕도 점점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기술적인 이야기만 하던 친구가 이제는 회사 불만만 토로하더라고요. 아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왜 한국 사람들만 인정받지? 우리도 충분히 실력 있잖아. 민왕아, 우리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어. 삼성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야.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민왕은 고개를 저었어요. 넌 너무 만족하며 살아. 좀 더 당당하게 요구해야 해. 민왕의 말이 점점 꽁진과 비슷해져 가는 게 걱정됐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꽁진 뒤에 중국 자본이 있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 직원들한테 장학금도 안 주고 기술도 안 가르쳐 주면서 한국이 베트남을 위해 하는 일들을 질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동해서 한국 기업을 몰아내려 했던 거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꽁진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내부에서부터 분열을 일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삼성 본사에서 공식 답변이 왔어요. 꽁진이 요구했던 한국 본사급 대우를 거절한다는 내용이었죠. 삼성 측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여건, 생활비 차이를 고려할 때 현재 대우가 적정 수준이다. 추가 복지 개선은 검토하겠지만 본사와 동일한 급여는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당연한 답변이었죠. 하지만 꽁진과 노조가 폭발했어요. 파업을 선언하고 공장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무시한다. 우리를 2등 시민 취급한다며 분노했어요. SNS에는 더 자극적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삼성 OUT, 베트남 차별 중단하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삼성 제품 불매운동까지 주장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7월 25일 밤, 저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빴거든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문득 영구동 쪽에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가 있지? 싶어서 가봤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제 동료 하나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동료가 손을 떨면서 USB를 컴퓨터에 꽂고 있더라고요. 모니터에 복사 중 87%, 92%, 파란 진행바가 천천히 올라가는데 계속 문 쪽을 돌아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30억 원짜리 반도체 설계 데이터가 복사되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르민 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동료가 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보안팀에 신고했습니다. 보안팀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 생생해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USB 보여주세요. 민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제가 직접 신문실에 들어갔을 때 민왕이 저를 보더니 아나, 미안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어지러워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이 제가 그렇게 믿었던 동료였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왕아, 왜 이런 짓을 했어?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일했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나, 넌 모를 거야.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한국 놈들은 우리를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만 생각해. 민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삼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생각해봐. 기술도 가르쳐주고 좋은 대우도 해주고. 제가 설득해봤지만 민왕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민왕의 노트북에서 중국 업체와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가 200개 넘게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6개월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중국 측에서 200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했어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역시 중국은 기술을 훔치는 데만 능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직접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중국식 발상이었죠. 베트남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작전이었어요. 민왕의 최종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트남 기술 독립? 그건 핑계였어. 삼성이 우리를 개처럼 부리잖아.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될 차례야. 은인을 개 취급하다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죠. 조사 결과 민왕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중국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꽁진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겉으로는 베트남 직원들의 권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중국과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측에서는 단순히 기술만 빼가려던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을 모두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이었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민왕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 후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삼성 본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베트남 투자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삼성글로벌 전략실 김 이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기술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 한국 본사급 대우를 요구하더니 기술은 중국에 넘기려 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배신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삼성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베트남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삼성 철수 소식이 나오자마자 증권가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모니터마다 빨간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트레이더들이 파라, 파라를 외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루 만에 3% 떨어졌고 부동산도 연쇄 폭락했어요. 회사 분위기도 최악이 됐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삼성 떠나면 우리도 다 실직이야. 복도에서 울고 있는 직원들을 자주 봤어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탄한 지역 아파트 값은 일주일 만에 30% 급락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가치가 3분의 1이나 떨어진 거죠. 이웃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건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삼성과 거래하던 베트남 기업 150여 개가 연쇄 위기에 빠졌어요. 부품 공급업체, 물류업체, 심지어 공장 주변 식당들까지 문을 닫기 시작했죠. 15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우리나라 GDP의 상당 부분이 한 번에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한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렇게 좌우한다니 정말 무서웠죠.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투자기업 철수 위기, 삼성 철수로 베트남 경제, 직격탄, 이런 제목들이 세계 뉴스에 나왔어요. 국가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분했어요. 꽁진과 민왕 같은 배신자들 때문에 선량한 직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우리에게 해준 모든 걸 생각하면 정말 억울했어요. 어떻게 은인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시민이 온라인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삼성 덕분에 우리 도시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배은망덕했다. 이런 글들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삼성 갑질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탄한 시청광장에서 자발적인 사과 집회가 열렸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삼성에게 사과하자. 우리가 배은망덕했다. 한국은 우리의 은인이다.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꽁진도 완전히 여론에서 밀려났어요. 사람들이 꽁진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며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노조 내부에서도 꽁진을 축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꽁진은 노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정부에서도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삼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어요. 산업무역부에서는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안 씨, 삼성과의 협상 테이블에 참여해달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떨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 제가 참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우리 회사, 우리 동료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거든요. 더 나아가 베트남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제대로 해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울 삼성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냉방기보다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글로벌 전략실 김 이사님이 안경을 벗고 천천히 닦으시는 모습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안 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 이사님의 목소리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베트남을 대표해서 온 입장에서 이런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김 이사님이 차갑게 대답하셨죠. 한국 본사급 대우를 요구하더니 기술은 중국에 넘기려 했더군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잘못했는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민왕 같은 배신자 때문에 모든 베트남 사람이 오해받게 됐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삼성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말했어요. 김 이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안 씨, 우리도 베트남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산업기밀보호법 없이는 복귀가 불가능해요. 기술 유출 시 최소 20년형. 해외 유출 시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김 이사님의 조건이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베트남 국회에서 이런 강력한 법을 통과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약속했어요. 이사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설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설명했죠. 이 법이 없으면 삼성이 영원히 떠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요. 반대도 심했어요. 너무 가혹한 형량 아니야? 주권 침해다.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좋아할 법이군이라며 비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왕 사건의 심각성을
계속 설명하고 삼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430억 원짜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도 큰 힘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산업기밀 보호법 통과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했어요. 삼성을 지키자, 베트남의 미래를 지키자, 이런 구호가 나왔습니다. 3개월간의 치열한 설득 끝에 드디어 성과가 나왔어요. 국회의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이대로 가면 정말 베트남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확산됐습니다. 드디어 2023년 9월 20일 베트남 국회에서 산업기밀 보호법이 통과됐어요. 찬성 142표, 반대 38표였습니다. 기술 유출 시 20년형, 해외 유출 시 무기징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김 이사님께 연락드렸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안 씨, 정말 해내셨군요. 베트남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원칙과 용서를 갖춘 한국답게 베트남에게 두 번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삼성에서 베트남 복귀를 공식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하난 시청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받을 권리였다면 지금은 용서받은 은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감사합니다 삼성, 미안합니다 한국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삼성이지만 의미가 180도 바뀌었죠. 삼성 김 이사님이 직접 베트남에 오셔서 발표하셨어요. 삼성은 베트남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신 더 큰 투자로 베트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 이사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광장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우와, 환호성과 함께 모자들이 하늘을 날아가고 옆 사람과 껴안고 우는 사람들로 광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에요.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삼성 미래산업기술대학을 탄환해 설립하겠습니다. 매년 1000명의 베트남 학생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베트남 현지 R&D 센터도 확대해서 더 많은 고급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기회로 바뀐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저를 기술협력팀 팀장으로 승진시켜준다는 거였어요.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기술 교류를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안 씨,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김 이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평범한 엔지니어에서 이런 중요한 자리까지 오게 될 줄이야. 모든 게 이번 위기를 통해 얻은 기회였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탄환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삼성이 탄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까지 도입해서 베트남 최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기존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시민들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더 달라고 요구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삼성기술대학 설립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우리 손자가 삼성 덕분에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용돈을 모아 기부하시기도 했어요. 민왕과 꽁, 진의 재판 소식도 들려왔어요. 산업기밀 보호법이 적용돼서 민왕은 15년형, 꽁진은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배신의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보다는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베트남이 기술 주권을 가지되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사명이었거든요. 훔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베트남의 기술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삼성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나라 발전에 활용하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죠.
한국 본사에서도 정기적으로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보내주고 있어요. 젊은 베트남 엔지니어들에게도 항상 말해줍니다.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다. 그리고 배운 건 반드시 더 발전시켜서 보답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되돌아보면 모든 위기가 더 큰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투자를 해줬고, 저는 평범한 엔지니어에서 기술 협력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했어요. 베트남도 이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한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운 교훈이에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진짜 파트너가 된 거죠. 마무리 인사.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꽁 진과민 왕 같은 사람들 때문에 베트남 전체가 위기에 빠질 뻔했지만 결국 우리는 더 성숙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발전할까를 고민하게 됐거든요. 삼성과 베트남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진짜 파트너가 된 거죠. 앞으로도 이런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받은 도움과 기회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꽁 진과민 왕 같은 사람들 때문에 베트남 전체가 위기에 빠질 뻔했지만 결국 우리는 더 성숙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발전할까를 고민하게 됐거든요. 삼성과 베트남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진짜 파트너가 된 거죠. 앞으로도 이런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갈 거예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받은 도움과 기회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